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오직 월남전에 참전하고 싶어서 또 오직 죽기 위해서 해병대에 입대했다는 분,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해병대를 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대할 수밖에 없었던 해병대 하사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 방송, 그러니까 월남전 위문공연의 유명 여자 가수, 또 해병대 신현준 초대 사령관 아들의 사연 등을 주제로 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전화나 댓글로서 제보해 주신 내용 중에서 신현준 사령관의 두 아들과 관련된 사연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방송에서 큰아들 신옥목 소령은 공군 하사 전역 후 해병대 소위로 임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병대 장교가 되기 위해 해병학교 37기로 입교하기 전에 해병대 하사관 학교에서 하교 43기로 임관했다. 즉 해병대 소위 이전에 해병대 하사였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하사관 학교 동기생 등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제가 나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저는 이 사실이 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신현준 사령관의 큰아들은 공군 하사로서 병역 의무를 마친 상태에서 다시 해병대 하사, 그리고 해병대 장교가 되었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군대 생활을 했을까? 아버지 백을 써서 그냥 해병대 장교 생활을 하면 간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여러분들도 당연하리라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공군 하사,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지가 알아서 그렇게 간 거고,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는 뜻이죠. 그분의 꼴통 기질은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해병대 장교 이전에 먼저 해병대 하사가 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아마도 당시에 해병대 장교가 되기 위한 해병학교의 최종 학력 조건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당시 해병대 장교는 4년제 대졸 또는 해병대 하사관 중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최종 학력이 고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병대 장교가 되기 위한 일종의 과정으로서 해병대 하사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6년 8월 초에 해병대 하교 43기로 임관한 다음 8월 말에 해병학교에 입교해서 그해 12월 해관 37기 소위로 임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둘째, 신현준 사령관의 둘째 아들이 병 228기라는 설과 관련해서 특히나 제보가 많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 신용인은 해병대 병 228기가 확실합니다. 영어 실력이 아주 탁월해서 포항 1사단의 미 군사고문단실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제가 해병대 초대 사령관 신현준 장군 두 아들의 해병대 복무 여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아들의 해병대 현역 입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행동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딴 게 뭐 중요하다고 지 아버지 백을 이용해서 군대 생활 편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개인의 얘기는 집어치워라,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히 소개하는 거니까, 뭐 북한의 백두혈통 가계도를 놓고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 병 228기 신용인의 사연을 계속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큰아들 신옥목이 월남에 2번씩이나 파병돼서 나중에 월남 청룡 초대 수색 중대장으로 아주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하면 거의 알려진 게 없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미 군사 고문단실에서 몇 명 안 되는 인원들과 같이 근무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는 뭐 말단 소총수 밤마다 빠따 맞고 뺑이 치면서 군대 생활했는데 뭐 군사 고문단실? 그럼 미군들이랑 초콜릿 먹으면서 아주 탱자 그랬겠는데 그거 봐라 임마, 지 아버지 빽을 쓴 거잖아. 이러실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고문단실에서 신홍인의 선임으로 같이 근무하셨다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병 228기 신홍인은 사진에서 보시면 1961년 7월 아버지 신현준 장군이 중장으로 전역하기 직전 경기중학 1학년쯤으로 보입니다. 공군 하사 복장의 큰아들 신옥목의 사연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죠. 아무튼 둘째 아들 신홍인이 61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으면 228기가 입대한 70년 8월에는 만 22살, 조금은 늦게 입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현준 사령관은 61년 예편 이후 바로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에서 유학, 그리고 초대 모로코 대사, 다시 초대 바티칸 대사를 역임하셨으니까 신홍인은 61년부터 유학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거쳐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 그러니까 적어도 70년 봄까지는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 유타 주립대학을 다니다가 해병대에 입대했고 전역 후에는 고려대에 편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9년 가까이 유학 생활을 했다는 뜻인데 이러면 영어 하나는 분명히 잘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미 군사 고문단실에 배치했다는 게 과연 특혜일까요? 실제로 같이 근무하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군사 고문단실 소속의 한국 해병대 장교 포함 신용인의 영어 실력이 가장 탁월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아버지의 백을 이용한 특혜라기보다는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분은 형하고는 완전 딴판. 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꼴통기질, 좌충우돌, 그리고 유독 해병대 의리, 이게 아주 강했던 반면 동생은 아주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 전혀 해병대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제보 내용 중에 신홍인이 김포 2여단에서 문서 채송병으로 근무했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건 아마도 1사단 군사 고문단실 이후의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서 채송병을 했다면 이때는 분명히 아버지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연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린다는 게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지난번 방송과 관련된 사연은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오늘의 본론, 오직 월남전에 참전하고 싶어서, 오직 죽고 싶어서, 또 이미 오래전에 해병대를 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대한 해병대 하사들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공군 하사 전역 후 해병대 장교가 되기 전 잠시 해병대 하사였던 신옥목의 하사관 동기생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의 제보자 역시나 하교 43기라는 뜻이겠죠. 이 하교 43기는 1966년 6월에 입대했습니다. 월남전 참전 때문에 해병대 장교, 하사관, 병 모두가 아주 많이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서 입대 전에 해병대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은 당시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주변 지인의 사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해병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아주 안 좋았다는 뜻이죠. 저거 해병대 갔다 오더니만 개가 됐어. 해병대가 아니라 개병대인가 봐.
개병대가 사람을 배려놨지 뭐야. 동네마다 또 문짝이 뜯어지고 창문이 깨진 술집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소리가 들렸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면 여자 부모들이 딸을 안 주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해병대를 이분께서 지원하신 이유는 아주 특이하게도 월남에서 죽기 위해서, 즉 전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선배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들께 해병대에 지원한 이유를 여쭤보면 대개 그냥 해병대가 멋있었다, 또는 강한 훈련을 받는 해병대에 가서 나를 시험하고 싶었다, 또 가끔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를 쳐서 지서에서 매일 밤 나를 잡으려고 경찰관들이 우리 집 앞에서 잠복을 했다, 그래서 그냥 해병대로 튀었다. 뭐 또 가끔은 휴가 나가서 지서를 때려 부시려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아무튼 뭐 이런 아주 다양한 해병대 지원 동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분처럼 월남 가서 죽기 위해서 입대했다는 사연은 금시초문입니다. 아주 어렵던 시절 월남에 가서 내 기질을 발휘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설령 내가 죽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전사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건 분명히 효자가 맞습니다만 아주 불효의 극치로서 효도를 실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철이 없었다는 뜻이죠. 아무튼 당시에는 국가유공자 집안, 뭐 그런 용어보다는 전사자 보상금, 이런 용어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투를 해서 좋고 그러다가 죽으면 더 좋다, 이런 생각으로 해병대를 지원한 이분께서는 저랑 전화 통화 중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무슨 놈의 얼어 죽을 놈의 자유와 평화야,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런 건 솔직히 안중에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해병대에 지원한 이유, 또는 월남 파병을 자원한 이유 중에 월남에 가서 돈 좀 벌어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하셨다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각오로 서울병무청에서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는데, 두 개의 창구 중에서 한쪽은 아주 긴 줄이 늘어서 있었던 반면 다른 한쪽은 아주 한산했다고 합니다. 그럼 길게 늘어선 줄, 여기는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고 팔이 날리는 쪽은 아주 쉽게 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 따라서 이분은 인원이 별로 없는 창구에 서게 됐고, 거기는 해병대 하사관 지원 창구, 그럼 길게 줄이 늘어선 창구는 해병대 병 지원 창구였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66년 해병대 하사관 학교 43기로 입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대하고 보니까 하교 43기 총 140여 명 중에서 약 40명 가까운 인원들이 20살 전후에 자기와 같은 일반적인 후보생들보다 보통 대여섯 살, 많게는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표현에 의하면 얼굴에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완전 늙은이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분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재입대자입니다. 다시 입대했다는 뜻이죠. 그럼 해병대 병으로 제대한 다음,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이미 마친 사람들이 해병대 하사로 다시 입대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해병대 부사관 역사와 관련해서 몇 편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해병대 하사는 1957년 8월 하교 1기가 임관하기 전까지는 기생하사라고 해서 병에서 하사가 되는 방식, 여기서 기생은 병 1기생, 병 3기생 이럴 때 쓰는 기생이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술 따르는 기생이 아닙니다. 그럼 이 기생 하사들은 제대를 하지 않고 하사가 된 사람들이니까
재입대라는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또 62년부터 시작된 단기 1차부터 68년도에 단기 28차까지의 하사들, 이분들 역시나 해병대 병신분이었던 실무에서 4주짜리 단기 교육을 받고 하사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재입대자라는 말은 결코 쓸 수가 없습니다. 방금 단기 하사 몇 차, 여기서 단기는 복무기간이 짧다는 뜻이 아니라 4주짜리 일종의 단기 속성으로 교육을 받고 하사가 되었다는 뜻. 그러니까 뭐 80년대 그때 단기 하사, 일반 하사 그런 그 단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3개월 교육훈련 과정의 정식 하교 또는 하후 기수는 몇 기 이렇게 얘기하는 데 반해 단기 하사는 몇 차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예전 방송 기억하시죠? 한때 잠깐 있었다가 사라진 단기 하사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분은 정식 하교 43기로 입대를 했는데 그 중에는 해병대 역사상 최초로 재입대자가 40명 가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병으로 이미 제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병대에서 하사로 다시 받아준 경우는 하교 43기와 44기 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됐다는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재입대자를 모집한 이유는 월남전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씀 중에는 자기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늙은이도 있었다. 또 병기수로 70자 중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66년 8월에 임관한 하교 43기는 3개월 전인 66년 6월에 입대를 했으니까 병기수로 따지면 대략 178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교 43기 중에 병 70자 중반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조사를 해보니까 병 75기는 57년 11월에 입대. 그렇다면 하교 43기로 재입대한 66년에는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살에 병 75기로 들어갔다면 66년 당시 아직 30살이 안 됐겠죠. 제가 이 재입대자들의 나이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재 군 인사법을 보면 물론 60년대 당시와는 현재의 군 인사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군 인사법에서는 하사로 지원하는 경우 임관일자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제대 군인의 경우에는 그 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을 조금씩 올려주는데 현역으로 1년 미만을 근무한 제대군인은 1년을 더해서 28세까지, 또 현역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대 3년까지 나이 제한을 올려서 만 30살까지는 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년대 당시에도 이와 유사하게 하사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보자께서는 엄청 늙은이들이었다고 하지만 그분들 기수가 70자 중반이 최고 기수였다는 걸 보면 그 재입대자들의 나이는 만 30살 정도가 가장 고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재입대자 중에 서두에 말씀드린 초대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장군의 큰아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당시 신홍목 하사는 일반적인 하교 43기 동기생들보다 나이가 엄청 많았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7살 정도? 그러면 66년 12월에 소위로 임관했을 당시에도 역시나 좀 나이가 든 소위가 되겠죠. 이렇게 10살이나 많은 동기생들과 교육을 마치고 하사로 임관한 다음 이분께서 실무 배치받은 곳은 당시 포항 1사단 3연대 2대대 66년 가을 막상 실무에 가니까 1사단에는 2여단이 돼서 월남으로 떠난 2연대를 대신해서 그럼 포항 1사단에는 보병연대가 3연대 하나뿐이었다는 뜻이죠.
아무튼 2연대를 대신한 5연대 그리고 김포로 올라갈 5여단을 창설하기 위해서 사단 구석구석에서 병력을 차출하다 보니까 3연대 2대대는 소위나 중위들이 임시로 중대장을 했고 소대라고 해봤자 병 서너 명에 또 6.25 때 입대한 하사들이 아침마다 출근하면 2층 침상 위에서 막걸리 내기 나이롱뻥을 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군대 생활을 최소 13, 14년 이상 한 분들이라는 뜻이죠. 이분들 중에서 고참은 15년 이상, 그러면 나이는 30대 중반의 하사였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하사는 원래 영해 거주자는 아니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여인숙에 방을 잡아놓고 영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는 장발에 기름을 바른 분도 있었다는 걸 보면 포마드를 발랐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포마드를 바르고 모자를 쓰면 이게 머리가 장발이 이게 눌리니까 팔각모를 안 쓰는 게 어쩌면 당연했겠죠. 그래서 그런가 처음에 보니까 군인이 아니라 무슨 문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럼 뭐 문관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아무튼 소대 병력이 이렇게 병 서너 명의 늙은 하사들 이렇게 해서 대여섯 명에 불과할 정도로 형편없이 부족한 이유는 기존의 병력이 5연대 쪽으로 다 팔려가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은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두 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월남으로 보낼 병력들이 부족했는데 해병대는 어째서 3연대에 이렇게 많은 하사들을 맨날 막걸리 내기 화투만 치도록 방치했을까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이 쉬운 문제를 그분들 나이가 30대 중반 그 늙은 하사들을 월남에 보내면 전투가 되겠어요? 매복 나가서 아이고 허리야 비가 올래나 왜 이렇게 관절이 쑤시냐 야 다리 좀 주물러라 그러면 그 관절 삐그덕거리는 소리에 베트콩이 우리 쪽으로 오겠어요? 저기 고무나무 숲속에 한국 해병대가 있구나. 그럼 저리로 가지 말고 돌아가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상식이죠. 해병대 전투력이 높은 이유 중에는 해병대 병들의 나이가 육군에 비해서 한두 살 어린 것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육군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사연의 제보자께서 제가 왜 육군에 갈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 빨리 월남 가서 죽어야 되는데 언제 영장을 기다려? 이러시는 거였어요. 이걸 보면 이분은 진짜로 장렬하게 전사하겠노라며 월남전에 참전한 게 그 이전에 해병대를 지원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월남에서 베트콩이 쏜 M79 유탄 발사기에 맞는 바람에 전신에 부상을 입었습니다만 본인 말씀에 따르면 뭔 놈의 목숨이 이렇게 긴지 그걸 맞고도 안 죽더라. 이렇게 살아남은 아쉬움을 저한테 표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베트콩이 쏜 M79 유탄 발사기에 맞았다는 사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M79는 미제 화기인데 그게 어떻게 베트콩에게 갈 수 있냐? 이 정도는 쉽게 떠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분께서 들려주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말씀이십니다. 정치인이 좀 썩어도 공무원이 돈을 조금 받아 처먹어도 국가는 망하지 않더라. 하지만 자기들 군대의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는 망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미군이 지원해준 M79 유탄 발사기를 베트콩에게 팔아넘긴 베트남은 결국 망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M79 유탄 발사기만 팔아넘긴 건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다시 이분의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분께서는 67년 월남에 증파되는 청룡 5대대의 창설 멤버로서 67년 8월 청룡 5대대 25중대 3소대 1분대장으로 죽기 위해 싸웠습니다만 결국 전사하지 못하고 68년 귀국과 동시에 백령도 중화기 중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죽기 위해서 해병대 하사가 되었다는 이분은 당연히 겁이 없었겠죠. 아니 죽겠다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결국 백령도에서 서울 후암동으로, 후암동에서 다시 강원도 묵호로, 그리고 다시 포항으로 해병대의 여러 부대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해병대에서 꼴통은 수시로 전출을 가더라 이런 사연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사연의 제보자께서도 그 방송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 방송 내용 아주 정확해.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구체적인 꼴통, 질통 그런 행동을 얘기하자면 소설책 한 권은 나와야 하니까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 그냥 나 역시 엄청 꼴통이었다는 사실만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전화 드려서 이분의 구체적인 범행, 범행 그건 아닌 것 같고 수많은 기행,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꼴통짓, 질통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60년대는 꼴통이 질통하고 같은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의 꼴통 사연은 질통 사연은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나중에 별도로 소개하는 걸로 하고, 이분의 사연과 관계된 여인들입니다. 대다수가 아직 생존해 계실 게 확실한 관계로 이분의 사연은 나중에 방송을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수많은 부대를 전전하다가 5년 3개월 만에 결국 제대를 했는데 이 또한 신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5년 3개월 만에 제대를 해서 자기 동기생들이 몇 년을 더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부분 7년 이상을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은 사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년 3개월 만에 제대. 사고자는 제대를 안 시켰죠. 그러고 보면 이분의 복무기간이 짧은 걸 사고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동기생 중에 유일하게 5년 3개월 만에 제대를 했는데 광목천에다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염색한 제대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현역 시절 중사로 마이가리한 군복을 그대로 입고서 제대 후에도 한동안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군복 상태로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10년 된 하사가 마이가리 중사를 달기 어렵던 시절 이분은 하사 3, 4년 차부터 중사 계급장을 달고 다녔다는 걸 보면 그 꼴통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사관 후배나 병은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 2번 때렸다고 합니다. 딱 2번. 말년에 소대 선임하사를 하던 시절 당시 소대장과 소대 선임하사는 일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다른 소대에서는 수시로 도망병이 나오고 사고가 터지던 시절 이분의 소대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 바 소대장과 이분 선임하사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소대는 다른 소대에 비해 나름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와 관련해서 일단 자기가 안 때리니까 그 밑으로도 자연히 덜 때리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향이 있겠죠. 이제 위에서 이제 달달 볶으면 며느리는 바가지라도 깨는 거 아니겠어요? 하소연할 때 없으면 이제 이렇게 탈령을 하는데 그때는 탈령을 이렇게 PS 판으로다 이제 부대 1사단 초소가 외곽 담이 있으면
이렇게 뭐 탄띠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아주 딱 이렇게 뱀이 또 아리 틀듯이 이렇게 딱 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철모를 다 곱게 올려놓고 총 놔두고 가야죠. 예, 그리고 뭐 억하는 식구 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밖에 이제 막 이제 호박구댕이 막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신발은 신고 가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 도망병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베트남 그놈 새끼들은 미군이 준 이런 것도 죄다 팔아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군대에서 준 거는 그래도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탈영병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됐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막 영창 보내고 막 그러면 안 돼, 너. 예. 근데 뭐 어디가 아무튼 제대 후에 한동안은 이제 뭐 입을 옷이 없어서 이제 그런 군복을 입고 다녔다고. 뭐 부모님은 항시 이제 불안에 떨었대요. 아들이 진짜로 제대했다는 말을 안 믿은 부모님은 얘가 혹시 탈영한 거 아니야? 아니, 집 주변에 군복 입은 사람만 나타나면 뭐 이렇게 뭐 또 항공잠바 같은 거 이런 방첩대 뭐 보안대가 뭐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 이제 도망병을 잡으러 온 헌병이 뭐 또 기관원이 아닌가 해서 항시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죽기 위해서 해병대에 입대했다는, 그래서 월남전에서 죽도록 싸워봤다는, 근데 죽지 않았다는 그런 해병대 선배님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그때 그러지 않았어, 사연 중에 그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비슷한 시기에 같은 또래의 젊은이였다고 해도 사람마다 그 생각은 제각각이었을 터.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 보입니다. 60년대 중후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서도 나중에 해병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회사에서 잘렸다는 그런 주변 지인의 사례를 보고, 또 많은 해병대 출신들이 입사 원서에 병역란에 해병대 출신을 감추고 해군이라고 적었던 시절, 아울러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면 딸 가진 부모가 반대를 하던 시절, 이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죽기 위해서 해병대에 입대했다는, 또 진즉에 의무 복무를 마쳤음에도 아무라고 희망이 없던 시절 60년대 30살 해병대 출신이 해병대에 재입대해야만 했던 사연, 이런 60년대 해병대는 과연 어떤 군대였는가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연이었기에 제가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는 이런 선배들의 고생과 희생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대우받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해병대가 있기까지 고생하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후배들은 더욱 멋있고 강한 해병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